회계 오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오류하고 회계 변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류라는 말 자체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실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오류의 유형에 봤을 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단기 순이익에 우리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럼 먼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할 때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간접법을 쓰죠. 간접법을 쓰잖아요. 100만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의 감가상각이 있으면 100만 원인데 20만 원 달아서 8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직접법으로 해서 그냥 유형자산을 20만 원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80만 원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회계 표현에서는 오류를 범했지만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러나 저러나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혹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짝지를 잘못 찍은 거예요. 짝지를 잘못 찍어도 이익에는 변화가 없겠죠. 사실 500건대 800건대 실수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 매출 총이익이나 뭐 여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걸 이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잡는다는 건 얘네들 뒤집어서 원래 제대로 된 걸로 바꿔주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래 분계 그림 보면 이것만 가지고 바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차량 운반구가 차변에 있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께 있고, 또 대변에 기계장치가 있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분계를 좀 이상하게 잡아놨어.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또 아래에 기계장치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얘가 그 기계장치로 차량 운반구를 해야 되는데 기계장치로 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그래서 기계장치 분계가 뒤집어져 있죠. 대변에 기계장치가 적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취소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짝지로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분계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대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넣으면 되겠죠. 지금 그냥 단순한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시면 안 돼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지금 이번 페이지에 1번 중대하지 않는 오류와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중대한 오류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럼 중대하지 않는 오류라는 건,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회계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얼마가 될 거고, 그리고 차변에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이라고 해서 판관비나 뭐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중대한 오류인 경우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어났다고 볼게요. 이때도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둘 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쓰는 것 똑같은데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이 되도록 이런 경우에는 얘를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대한 오류라고 적혀 있는 경우 있죠. 이 중대한 경우의 오류는 정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똑같은 계정 과목이지만 번호대가 틀린 300번대를 해서 이익잉여금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중대한 오류 300번대 예를 쓰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가감하게 될 거예요.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디서 봤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본 적 있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음 열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회계 정책 회계 변경에 대한 수익하고 손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올해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기에서 2월 되어서 올해 거 이익 합치기 전에 금액에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기적으로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에 따라서 이 번호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실기를 위해서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300번대, 900번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 하나만 더 가질게요. 자,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면 뭐라 그랬죠? 차변이 자산의 유입이 아니면 비용일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또 자산의 유입이 발생하거나 부채 감소가 발생했는데 나한테서 나가는 게 없으면 수익일 거예요. 개념을 우리는 꼭 돈 써야지 비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쓴 건 아닌데 지금 감가상각 누계 이것도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비용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진짜 뭔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수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대변에 쓸 거예요. 그것도 500번, 800번대로 죄송해요. 900번, 300번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중대한 오류다 아니다. 사실 이론상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저 번호 두 개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외화 환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기능 통화라고 적혀 있는 표현이 있죠. 자, 이건 우리 재무제표에서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글자, 기능 통화라는 글자 없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라는 글자만 보여서 그런지 다음 중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하면서 막 회사명, 기능 통화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회사명 항상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왼쪽에 재무제표 쓸 때마다 회사명 쓰고 단위 쓰고 막 그러는 건데 이 기능 통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영국은 화폐를 뭐 쓸까요? 파운드를 주로 써요. 저도 옛날에 그걸로 받았었는데 유로도 써요. 근데 달러도 써요. 근데 파운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기업들이 꼭 파운드를 쓸까요? 영국하고 프랑스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 법인이지만 그 나라 회사가 아닌 듯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 회사들은 유로나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래야 외부 용자들이
적절히 보고 투자하고 관여를 하겠죠. 그런 걸 기능통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최초 인식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후속 보고 기간 말에 보고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보고 기간 말에 우리 외화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외화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고 1번이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라고 적혀 있죠. 마감 환율의 다른 표현이 기말 매매 기준율, 여러분들이 기준 환율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마감 환율로 한다 이걸 신경 쓸 게 아니라 화폐성 외화 항목이라고 적혀 있죠.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평가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라는 건 정말 우리가 돈 주고 빌리고 받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도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예요. 그런데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 부채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기말에 결산이든 나중에 법인세법이든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거 나오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평가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자, 외환 차이의 인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외화 환산 이익은 일반적으로는 영후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왜냐면 얘는 외화도 현금이잖아요. 환종이 틀릴 뿐이지 현금이기 때문에 즉시 수입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시. 그런데 외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매도 가능 채무라는 게 어차피 채무 증권인데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가감해야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한 것하고 그 유사한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제일 아래에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72페이지부터 우리 77페이지까지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TAT 1급의 이론 문제로 한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뭐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내용 글자가 그대로 다 나와요. 시험 다가왔을 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글자를 그대로 적어놓고 틀린 애로 순서 바꿔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시험 스타일인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셨을 때 외부 감사 제도를 받고 있는데 외관법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기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예요. 그럼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해서 이걸로도 공시하고 있고 외부 인증까지 받으면 우리가 그 작성하는 동안 우리 자원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외부 용자에 대한 공신력도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기 여러분들이 회사 갔을 때 회사에서 기장도 하고 만약에 세무 처리도 하고 있다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기업에 간다면 그런 쪽에 가고 싶은 거고 우리 이전 과정에서는 그런 쪽에 못 간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 사무실 쓰면서 그냥 자기 장부 쓰는 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원하시는 정보로 적어주려고 쓰는 거지. 그럼 사장님이 원하는 건 통장잔에 카드 대금 얼마 나갈 거, 정기세 얼마 나왔니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만 쓰는 거지. 외부 감사된 거하고 내장복구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세무사무실에서 재무제표는 그려주고 막 이런 식의 회사들은 지금 이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실기를 자와 같이 이제 볼 거예요.